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부산 기장군에 짓기로 했는데요. 원전을 신규로 설치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신규 대형 원전 2기가 건설될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술 발전과 산업 생산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주민 수용성과 부지 적정성 분야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 영덕군을 최종 후보 부지로 낙점했습니다. 국내에서 신규 대형 원전 부지가 선정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13년 9개월 만입니다. 영덕군은 당시에도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지정 철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호기는 경북 경주시를 꺾은 부산 기장군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영덕군의 대형 원전 2기는 2.8기가와트, 기장군의 SMR 1호기는 0.7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돼 대략 25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모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과 반도체 생산,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우리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60% 이상 찬성이라는 정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사업을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동안은 기피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었는데 더 안전성 문제라든지 사용할 결려 문제라든지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허가 등 행정 절차와 본격 공사 기간을 마치면 SMR 1호기는 오는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단일 광자 광원은 그동안 극 좋은 환경이 필요해 현장 보급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단일 광자 광원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단일 광자는 양자 정보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온에서는 열에 의한 흔들림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해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단일 광자 광원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자연적으로 결정 속에 미세한 결함이 생기는데 이 결함이 상온에서 단일 광자를 낸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나노광학 기술과 매핑 기술을 접목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수준인 광원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 빛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나노 사이즈 위치를 잘 찾는다고 해도 거기서 빛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빛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빛들을 이제 한 곳으로 잘 유도할 수 있게끔 그 나노 위치에다가 뭔가 나노 구조물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양자 무선 통신과 양자 컴퓨터뿐 아니라 DNA와 RNA 개수를 측정하는 바이오 센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늘리거나 구부려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고신축성 자가발전 압전 섬유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김미소 연구팀은
소재와 전극, 구조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층적 복원 설계 전략을 적용해 기존 앞전 섬유 센서의 내구성 한계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센서가 원래 길이의 약 6.7배까지 늘어나도 안정적인 전기 생산 성능을 유지했으며 늘어남과 구부러짐, 압박 등 다양한 변형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기 신호를 생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아 잘 알려진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돼 전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루게릭병 환자가 뇌에 심은 특수 전극을 통해 자택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머리에 특수 전극을 이식한 40대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지난 2023년 뇌의 어느 부에 이식한 특수 전극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 전극을 통해 환자가 생각할 때 발생하는 뇌의 신호를 탐지하고 컴퓨터로 해석하게 됩니다. We have 256 electrodes that are in Casey's speech motor cortex. That's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s speech. And so when he's plugged in, we can record the electrical activity of those neurons and use AI to decode the sounds and words that he's trying to say. So essentially, he's speaking through a computer. 뇌에 특수 전극을 심어 환자의 생각을 읽는 일명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그동안 연구자가 도와주는 특수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연구자의 도움 없이 환자가 안정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를 제어한 경우는 드뭅니다. 환자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It is a life that is more full of dynamic action and with friends and family, with colleagues, and is something that allows me to communicate more in my natural way of communicating than any other technology that I have experienced. 아직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했고 보호자가 장비를 착용시켜줘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루게릭병 환자가 가정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독립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남 내륙에 이어 수도권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특보 발령 지역은 하남과 여주 등 경기 일부 지역이며 발효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과 내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으며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겠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 더위에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미개장, 미지정 해변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30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바다에서 긴 주기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는 침묵의 습격자로 불립니다. 겉보기엔 잔잔해 보여도 해안가에선 갑자기 높은 파도로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도에는 수영에 능숙한 해경대원도 구명조끼 없인 물 위에 떠있기가 힘듭니다. 부력이 없어서 떠오르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감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동해안 연안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82명. 이 가운데 70% 가까이가 피서객이 몰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기간 사망 실종자 발생 장소를 보면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개장하지 않은 해변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안전요원은커녕 수영 한계선조차 없는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자망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스스로 이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인식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는 해변 37곳에 안전요원 87명을 계획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 배치했고 인근 시군도 사전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구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4개 지점에서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개체는 빨간 진모기로 정화조를 비롯해 유기물이 풍부한 고인 물 등에 서식합니다. 일본 뇌염은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을 동반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면 발작,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며 20에서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내 일본 뇌염 환자는 평균 17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8월에서 9월에 첫 환자가 신고돼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발병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 연합의 보건기구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이번 에볼라가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세야 총장은 전날 부룬디에서 열린 긴급 에볼라 회의에서 신속하게 이 발병을 멈추지 못한다면 과거 서아프리카와 민주콩고에서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에서 민주콩고 에볼라 대응을 담당하는 브루노 미숑은 민주콩고의 에볼라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 질병을 끝내는 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쟁 종식과 이란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초안 내용을 보도했지만 미국 정부가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영구적인 전쟁 종식 선언과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앞서 나온 언론 보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양해각서 5조에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엔 오만 등과 호르무즈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t's toll free beyond the 60 days. It's not somebody said, "Oh, it's toll free for no. It's toll free. Period. When it opens permanently, it'll be toll free."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 아래 이란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란의 재건 자금은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로 계획을 개발하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곧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통행료 면제를 60일로 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종전 협상 타결에도 고유가로 상당 기간 물가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등 5대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금리를 예상한 점도표에서 FOMC 위원들이 예측한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지만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2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8명이 연내 금리 동결을, 1명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FOMC에 데뷔한 케빈 워시 의장은 점도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았고 물가와 AI 등 5대 분야에
TF를 신설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2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며 점도표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워시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3고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 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과 공산품 가격 변동 점검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규격이나 가격이 서로 달라 모니터링이 어려운 가공식품과 공산품 가격 점검에 AI 기술을 활용해 가격 변동을 올해부터 상시 점검하고 가격과 증감률, 위험 단계 등 지표를 내년부터 관계기관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예정 품목은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 13개, 세탁세제와 화장지 등 공산품 8개로 데이터 가용성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중에 최종 선정됩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와 프로판,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하반기 할당 관세 등 운용 방안에 따르면 LN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기본 관세율은 3%입니다. 당초 LNG의 경우 올해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 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모두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발전용 LNG에는 개별 소비세가 15% 한시 감면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울에서 멀수록 어려운 지역일수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과 바람, 인공지능 물결이 땅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 곳입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빈터의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삼성 SDS 등 민관 합작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다음 달 착공되는 곳입니다. 소위 이제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보이네요. 소리 안 들려요?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관건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소는 물론 안정성을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긴급용 가스발전소도 추가됩니다. 인근 전남 광주에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이미 2023년 국내 처음 개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점별 성장 엔진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인 이른바 5극 3특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가 지속성을 지니려면 인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어려운 곳일수록 많이 깎아주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많이,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그리고 재정, 세제, 금융,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한두 개만 더 찾으면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반도체와 특히 센서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 엔트로픽이 서울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며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크리스 차우리 엔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과 최기영 한국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사무소 개소와 함께 한국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앞으로 네이버, LG CNS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한국 AI 생태계 전반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기영 대표는 엔트로픽이 기술 혁신과 안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라며 한국 역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AI 관련 포괄적인 법을 마련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부터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갖춘 나라로 인구 대비 클로드 사용률이 3.5배에 달하는 세계 12위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7세대 제품 HBM4E의 샘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핀당 최대 초당 16기가비트로 에너지 효율도 20% 이상 개선해 이전 세대인 HBM4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신 인터페이스와 설계 최적화로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이고 고대역폭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해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의 처리 효율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